하루 만에 다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속보치가 2.5%로 개선됐지만 시장 예상치인 3%에 크게 못 미쳤다는 점이 실망감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연방준비제도가 연중 내내 양적 완화를 유지할 것이라는 부양 기대감도 일부 살아난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는 지수 낙폭을 제한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08% 오른 반면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33%, 0.18%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에 대한 실망감이 지수 하락을 압박했습니다. 유로존에서는 스페인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중앙은행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부담감이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25%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23%, 0.79%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올 1분기 성장률이 2.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3.0% 성장을 하회했지만 전분기 0.4% 성장에 비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 같은 개선은 민간 소비 지출이 3.2% 늘어나며 지난 2010년 말 이후 9분기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고 기업 설비 투자는 2.1%, 기업들의 재고는 503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지표 둔화와 시퀘스터 영향 등으로 2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해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도 연중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심리지수 확정치가 76.4를 기록해 전달보다 떨어졌으며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달 최종치인 78.6보다는 하락했지만 시장 전망치 73.5와 예비치 72.3은 상회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이번 달에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휘발유 가격이 하락했지만 시퀘스터로 연방정부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고용시장 회복세가 더딘 것이 소비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행이 2%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2015년 회계연도 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구로다 하루이코 BOJ 총재가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수요 공급차가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며 디플레이션을 야기한 주요 부족 요인인 수요 부족에서 이른 시일 내 탈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강조했습니다. BOJ는 이날 발표한 경제활동 및 물가 전망에서 2014-2015 회계연도의 근원 CPI 상승률을 각각 1.4%, 1.9%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주 가장 주목할 변수는 잇따라 통화정책회의를 가질 중앙은행들의 행보입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잠재워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준에 이어 하루 뒤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하는 ECB는 부진한 유로존 경제 상황을 고려해 현재 사상 최저인 0.75%의 기준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 더 인하할 것으로 점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에 발표되는 노동부 고용보고서는 최근 봄철 경기 둔화를 가늠할 수 있는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또다시 이어지는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코스피가 0.3% 정도 내리면서 1944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1% 이상 또 오르면서 565포인트로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난 주말 마감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하락 요인이 됐고요. 유럽 증시도 그동안 랠리에 따른 부담감도 겹치면서 소폭 내려서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과 미국 FOMC 유럽 ECB 등 이번 주에 예정된 주요 이벤트들을 점검하면서 이제 4월 증시가 마무리되고 5월 증시가 시작되는 이번 주 국내 증시 흐름 전망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코너는 재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지난 주말 마감된 글로벌 증시 마감, 야간 선물 마감 체크하면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 선물 옵션 시장의 대응 전략까지 모두 꾸려보겠습니다.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갈공명입니다. 네, 지난 주말 마감된 미국 증시는 상승하려 만에 또다시 하락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1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하락 요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혼수세로 마감하면서 성장 둔화 우려감에 하루 만에 재차 조정이 전개되는 징검다리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4,712까지 11포인트 상승했지만 나스닥 종합지수는 3,279까지 10포인트 하락하고 S&P 500은 1,582까지 3포인트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지혜초가 혼조 출발 후 다우지수는 강보합 박스권이 지속되다 소폭 상승하였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약보합 박스권이 지속되다 하락하였습니다. 일주일간 반등폭이 미미했던 다우지수가 상승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반등폭이 컸던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아마존 등 일부 종목이 급락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한 1분기 성장률과 예상을 상회한 소비자 심리지수 및 기회실적 호조 속에 혼조 상승가 연출되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나스닥은 2.3%, S&P 500은 1.7%, 다우지수는 1.1% 상승하였고 추가 상승 가능성도 높지만 최근 들어 급등 급락하는 종목들을 속출하고 있어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될 수도 있으니 조정에 대비하며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는 단기 급등 부담감과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실망감에 따라 대부분 1% 미만씩 하락하였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2.5% 증가해 4분기 0.4% 증가 대비 크게 개선됐지만 예상치 3.0%를 하회하여 시장에 실망감을 주었고 4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76.4를 기록해 3월 확정치 78.6 대비 하락하며 3개월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전망치 73.5, 3월 예비치 72.3을 모두 상회하였으며 기업 실적 또한 지금까지 270개 업체가 실적 발표를 하여 74고지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여 기업 실적 호조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가전, 운송, 항공, 방위, 자동차 등 46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이 32%로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12개, 나스닥 100 종목 중 38개, S&P 500 종목 중 144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이 40%를 하회하여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베이시페니가 11.55%, 포튼이 8.68% 폭등한 것을 비롯해 애플이 2.16% 상승하고 휴렛패커드, 보잉, 쉐브론 텍사코, 오토존, 포드 등이 상승하며 장세를 주도하였지만 아마존이 7.24%, 바이두닷컴이 7.93% 폭락하며 조정을 주도하여 혼조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단기 조정 후 양적 완화 지속에 따른 수급 논리로 재차 추가 상승이 전개되고 있으니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되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 엔화 약세로 15,000포인트까지 상승이 전망되는 일본 증시를 중심으로 재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니 당분간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금요일 1,112원까지 하락했는데 추가 상승은 힘들고 정부 개입이나 투기 자금의 인적 감소만 없다면 300원 이하까지 하락을 전망하며 엔달러는 지난주 말 97.84엔까지 1.6엔 급락했지만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100엔 돌파를 전망하며 유로는 유로당 1.30달러 부근에서 당분간 박스권 행보가 지속되며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과 외환 시장 전망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이어서 야간 선물 시장은 어떻게 마감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야간 선물 시장은 일중 변동폭이 대폭 감소하며 주간 시장 대비 0.45포인트 하락한 253.95에 마쳤습니다. 고점이 254.40, 저점은 253.75로 0.6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664기약으로 3일 연속 대폭 감소하고 일중 변동폭도 최근 들어 최소를 보이며 보기 드문 부진함을 보였습니다. 시초가 약보합 출발 후 장중 내내 254를 중심으로 마이너스권에서 다스권이 지속되다 장막판 보합까지 반등했다 재차 하락하였습니다. 개인이 571계약, 기관이 3계약 매수하고 외국인이 575계약 매도하여 개인은 매수대, 외국인의 매도가 대립하였습니다. 개인이 장중 내내 매수하여 일중 최고치로 마감하고 외국인은 장중 내내 매도하여 일중 최대의 매도로 마감하였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관망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지수 하락으로 콜옵션은 약보합, 풋옵션은 강보합에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과 선물 옵션 시장 전망하면서 대응 전략도 꾸려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도에 또다시 1940선대로 소폭 내려 마무리가 됐었죠. 네, 금요일 증시가 3일 만에 조정이 전개되었는데 미국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초가 약보합 출발 후 반등을 시도하다 외국인들의 매도로 하락해 1940을 이어받아 1944포인트에 마쳤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로 현대모비스, 포스코, 삼성물산, LG화학 등 일부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조정이 전개되었습니다. 선물은 시초가 254.45의 시작에 255.10과 253.70 사이의 좁은 박스권에서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다 약보합에 마쳤습니다. 옵션은 콜옵션이 하락하고 풋옵션은 내가격은 강보합, 등가격 이하는 소폭 하락하는 약보합 후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조정 속에 양매도 장세가 지연되었습니다. 금요일시장은 시초가 약보합 출발 후 재차 255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조정시 선물지수 253.00 부근에서 매수하고 반등시 선물지수 256.00 부근에서 매도하는 조정시 매수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금일 저점은 선물지수 252.00, 고점은 선물 257.00을 제시하고 하락시 지선은 선물 253.00, 상승시 저항선은 256.00을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52.00에서 상한선 258.00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합성 선물 매수 또는 풋옵션 매도 또는 스트림 매도 또는 크리스마스 트리 풋 매수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풋옵션 매도는 지수가 크게 하락만 않고 상승하면 유리하고 합성 선물 매수는 콜옵션 매수에 풋옵션을 매도하여 매도하여 선물 매수에 수익 구조를 복사한 것으로 지수 상승에 비례하여 수익이 발생하며 스트림 매도는 양매도 중 풋매도 비중을 2배로 하여 지수가 횡보하거나 상승세 수익 나는 구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 풋매수란 풋옵션 내가격을 매수하고 등가격과 외가격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만 않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승 또는 하락을 한다면 수익이 나는 변동성 매도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1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2.5% 성장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분기보다는 개선이 됐지만 예상했던 기대치 3%보다는 좀 부진한 성적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말씀드리는 시간에서 연준이 하단으로 잡고 있는 2.3% 이상은 1분기 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상치보다는 좀 저조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저조한 수치 때문에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유럽 증시도 별반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는 못했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4% 기저효과로 인해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3%를 미달하는 2.5% 성장에 그쳤습니다. 소비 지출은 3%를 유지를 했지만 개인 소득이 줄어든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기업의 설비 투자 의욕이 주춤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정부 지출은 예상대로 하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1분기 수치에는 시퀘스터 영향이 3월 1일부터 시퀘스터가 발동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은 2분기 이후부터 그 효과가 부정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현재 시장 예상치는 2%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난해 3월 연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수치, 미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 하단을 2.3%로 내다봤습니다. 이 2.3%는 지난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인 2.2%보다 0.1% 현재 높게 잡은 수치인데요. IMF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종전 2%에서 1.9%로 조정 하강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내일부터 열릴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미국의 경제에 대한 식견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부 항목별로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지출은 예상대로 하강세가 나타났고요. 정부 지출을 줄이는 이런 흐름들은 2분기와 3분기 그 하반기로 갈수록 그 영향이 조금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이번 분기에 11.5%가 떨어졌는데요. 지난해 4분기 22% 떨어진 수치보다는 절반가량으로 줄긴 했지만 국방비 지출은 계속해서 줄어들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때 소비 경기가 경제 성장률의 70%를 차지하는데요. 3.2%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1분기 때 저축에서 그 자산을 끌어다가 소비로 돌려 쓰는 이런 형태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소비 심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소득은 5.3%나 1분기 때 떨어졌고요. 저축률은 2.6% 지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의 소프트웨어 등 설비 투자는 3% 정도 수준에서 지난해 4분기 11.8% 신장세보다는 3분의 1가량으로 크게 떨어진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이제 두드러진 부분은 주거용 주택 건설 시장인데요. 주거용 부동산 투자는 12.6%로 그나마 주택 시장이 현재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의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경기 신장세가 꺾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서도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제 뉴욕 증시의 가장 커다란 좀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지수가 고공행진을 지속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1분기 때 현재 그 발표되고 있는 기업의 실적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교적 기대 이상의 수치를 발표를 하고 있지만 지수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수치상의 부담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장기적인 이런 지수 상승이 경제 성장률이 부진으로 이행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기 상황이 불투명한 흐름으로 가져가는 것은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에는 흔들림 없는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하게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만큼은 증시 쪽에는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퀘스터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2분기나 하반기 때 영향을 좀 부정적으로 미치겠는데요.
그렇지만 이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 잘 알려졌고 이를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심리 극복이 그 선결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유럽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신임 총리 엔리코 레타 총리가 연정 구성을 마쳤는데요. 이번 인선의 안배는 어떻게 꾸려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엔리코 레타 신임 네. 총리가 이제 취임식도 가졌는데요. 지난주였죠. 저희가 이제 엔리코 레타 총리를 지명한 조르지 나폴리타노 대통령의 지명 소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을 시간을 쪼개서 엔리코 레타 신임 총리가 그 내각을 구성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국민당, 몬티 총리가 현재 몸을 담고 있는 중도 연합의 3당의 인사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현재 엔리코 레타 총리가 그 전에 몸을 담고 있는 민주당의 부당수였죠. 민주당이 9명의 강요로 현재 포진을 했고요. 자유민주당이 5명의 강요를 후보로 현재 선출이 됐습니다. 몬티 총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중도연합에서는 3명이 강요로 현재 입각이 됐고요. 나머지 4명은 전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오성운동 5스타 무브먼트는 연정 구성에 그동안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쳐서 이번 연정 구성에는 참여한 인사가 없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후에 이탈리아 의회에서 이 그 관료들의 신임 투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것이 이제 이번 주 중에 이탈리아 전국에는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현재 보는 시각도 있지만 예. 자유국민당이 다소 그 불투명한 요구 사항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엔리코 레타 총리가 막후에서 이를 잘 수습해낼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민주당의 베르사니 전 당수와 자유국민당의 현재 몸을 담고 있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오늘 있을 의회 연정 구성 신임 표결도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이제 바깥에서는 네. 무난하지 않겠느냐. 예. 2개월여 연정 구성이 표류를 했고 시간적인 내용으로도 상당히 지쳐 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유국민당이 요구하는 수준은 지난 테크노크라트 기술관료 내각을 이끌었던 전 몬티 총리가 주택세 법안을 마련해서 이달 6월부터 전 주택 소유주에게 세금 부담이 현재 가중이 되는 법안이 이제 시행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를 철회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번 내각의 신임 투표에서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라고 이제 거부 인사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신임 레타 총리가 잘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주택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몬티 총리의 작품인데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이것이 철회되어야 되며 그동안 냈던 세금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아직까지는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리코 레타 신임 총리는 긴축 완화, 경제성장 동력 확보 이쪽으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나이가 46세입니다. 예. 46세면 굉장히 젊은 총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레타 총리의 그 어떤 젊은 피 이런 내용들을 이탈리아의 전국과 경제 상황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첫 조각과 그 경기 상황에 대한 속도를 내줄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그 올리렌 EU 경제당담 집행위원이 프랑스가 최근에 재정적자 3% 이내 달성을 2013년 목표치에서 이를 조금 더 늘려달라고 요구를 한 부분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 점, 그다음에 긴축 이행에 대한 ECB의 그 현재의 스탠스가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더 긴축 완화 기조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은 이탈리아의 레타 총리에게도 경기 상황을 조금 더 부추기는데 효과를 낼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긴축보다 성장의 무게를 가져가는 것은 여전히 현재의 유로존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런 동질감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탈리아는 유로존에서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서 경제 규모로는 3위에 위치하고 있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무게감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달을 지나고 다음 달 2일 날 이번 주에 있을 22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내려줄 수 있다면 이탈리아의 엔리코 레타 총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장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정리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또다시 이어지는 매도 속에서 1944포인트로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매수 강세에 결국 또다시 최고치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565에 마무리가 됐었죠.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이 이제 조금 지난주 좀 많이 올랐었죠. 예. 그런 부분이 작용하면서 주말에 조금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소폭 하락을 해가지고 1944.56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시장의 특징 업종을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 의약 업종이 좀 상승세를 보였었고, 통신 업종하고 그리고 음식료 업종 등 경기 방어주들이 조금 강세를 띠면서 좀 금요일을 좀 마감했던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철강, 금속하고 운송장비 업종군들이 조금 하락세가 좀 커졌었고요. 또 이제 건설업 역시 조금 하락세를 많이 키웠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날 현대모비스라든지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또다시 약간 실적이 조금 부담감을 작용했던 부분들,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하락폭을 좀 키웠던 부분들이 코스피 시장의 조금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목요일에 조금 낙폭이 좀 컸었는데, 그로 인해서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다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지만, 이러한 것을 뒤로 하고 강한 외국인의 매수로 인해 가지고 다시금 종가상으로는 장중 최고가는 못 갔어도 종가상으로는 연중 최고점으로 마감했던 부분들, 그래가지고 565.3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특징 업종을 보신다라면은 게임주들, 모바일 게임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강세를 좀 띄면서 마감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IT 하드웨어, IT 부품이라든지 IT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세를 띄면서 마감을 좀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빠진 업종보다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지만은 섬유 의복 업종군들은 조금 하락을 좀 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날 코스닥 시장에 좀 관련된 테마주들이랑 업종을 좀 보신다면 추가적으로 AI 관련된 종목군하고 방산 관련해서 특히 이제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 근로자들이
전원 철수한다는 얘기가 조금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테마주로 묶였었고요. 반면에 이제 안초스 테마주들은 대부분 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던 부분들. 그래도 이제 전날에 급락세로 마감했던 거에 비해서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소폭 약세로 마감했던 부분들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이제 특징 종목군들 보신다면은 일단 뭐 코스닥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죠. 조이맥스 같은 경우는 윈드러너의 기대감이 실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10%대 관련된 급등세를 좀 띄면서 마감을 했고요. 동양 같은 경우가 이제 섬유사업부 매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관련된 자회사 매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로 인해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을 하면서 동양이 다시금 급등세를 띄면서 마감을 좀 했었고요. 지에스 홈쇼핑 같은 경우는 뭐 지에스 홈쇼핑 뿐이 아니라 뭐 다른 홈쇼핑주들도 송출 수수료, 그러니까 케이블 TV라든지 뭐 IPTV라든지 이런 쪽에 송출하는 수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또 강세로 다시금 마감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LG 상사라든지 현대모비스 등 좀 대형 상장사들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들 기업들은 조금 급락세로 지난 금요일을 마감한 것이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금요일 마감된 증시 내용들 모두 정리해봤고요. 지난 한 주간 살펴보니까 코스피가 거의 2% 이상, 2% 가까이 올랐었고요. 코스닥은 4% 이상이나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상승을 위해 지금 시점에서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수급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수급이 지금 코스닥 시장은 뭐 지난주부터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조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처럼 쉽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선물 쪽에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 매수가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제가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선물에 한 3,000계약 정도 매수의 유입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한 3,5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조금 매수 강도가 좀 약해졌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선물 쪽에서 한 2,000계약 이상 매수가 좀 들어와 준다라면은 상당히 조금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이슈 같은 경우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좀 이슈가 많기 때문에 뭐 오늘은 대성공단 관련된 이슈가 북한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 염두에 놓으시고 일단 1950포인트 이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에도 뭐 400억 넘게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이 추가적인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들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흐름을 체크해보면서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만약에 시장 자체가 조금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조금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하락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들이 1차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1차 조정이 나오고 나서 나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다시 하락폭이 커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뭐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은 제가 지난주에 크게 본다라면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난 건 아니고요. 짧게 본다라면은 4월 한 달 동안만 본다라면은 하락 세기형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다라면 하락 세기형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본다라면은 이제부터는 하락 채널, 그러니까 하락 추세대의 상단 저항 라인에 좀 걸리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부분들. 여기서 기간 조정이 발생할지 아니면 가격 조정이 발생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여기서의 추가적인 반등 여부에 기로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 참고해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560포인트 돌파에 대한 확인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늘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560포인트 정도 지지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570포인트까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왜 그러냐면은 고점을 강하게 돌파시키면서 지금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57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110원 정도 안착하시는 거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프로그램 동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내일까지는 월말 윈도우 디렉션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 우위로 시장을 좀 강하게 이끌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서 관심을 보고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유창희 대표님의 관심 종목 챙겨볼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중소형주 장세 네.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일단 뭐 고화소 카메라 모듈 시장의 성장성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뭐 휴대폰뿐이 아니라 블랙박스 시장의 자동 차량 블랙박스 시장에도 계속 화소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예전에는 LG하고 삼성만 납품을 했었던 것이 해외 기업에도 납품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기업의 성장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고점대에서 자사주 매입 효과는 오히려 주가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4,700원, 4,800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신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만약에 이 시장이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라면은 4,650원 전후로 해가지고 매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4,700원대도 큰 매수 가격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일단 5,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5,000원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 열어놓으시되 1차는 5,000원 정도 생각하시고, 다만 이제 손절가로는 4,500원 정도 손절가 놓고, 이 자리가 21선 라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조금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신다라면은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오늘의 코스닥 관심 종목으로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중단되거나 지연된 대기업의 굵직한 프로젝트 4개에서 5개에 대해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대규모 규제 완화 조치가 담긴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해 금년간 발표합니다. 저금리에 따른 손실로 허덕이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수익원을 넓혀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해외 투자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해외에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및 이자율 변동 위험을 막는 각종 해지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직원들에 대한 전원 귀환 조치에 따라 지난 27일 민간기업 직원 128명이 철수한 데 이어 29일 남은 50명이 추가로 돌아옵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측 손실액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4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오히려 더 경색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래 없이 호가만 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기업들이 수조 원대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철폐에 나선다고 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찔끔찔끔 풀지 말고 피부에 와닿게 해소하라라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한다는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부 당국자들의 화두가 어느새 경제 민주화에서 또 규제 완화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조만간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번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때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규제 때문에 중단된 대형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투자가 중단된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규제 완화를 먼저 하고 그 뒤 규제 전반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즉 법규가 제한한 사항 이외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접근법으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민간의 투자 물꼬를 트기 위해 규제에 막혀 투자가 멈춰버린 사례부터 하나씩 해소한 다음에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고 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제도적인 규제 완화는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선 규제로 중단된 4-5개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가 규제 완화 검토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서울 성수동에 지으려다 중단한 110층짜리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나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7성급 호텔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09년부터 산표 레미콘 부지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추진했는데요. 서울시와 공공기업 부분에 대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결국 지난해 10월 프로젝트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행법상 학교 반경 200m 이내에는 관광호텔을 신중축할 수 없어서 투자 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정부도 호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조 원의 투자가 집행될 강릉 삼척지역 화력발전소 역시 입지와 사업자는 발표됐지만 투자 집행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강릉 삼척지역에는 동부 하슬라파워를 비롯해서 삼성물산, 동양파워 등 이 6곳의 발전소를 건립하는데요. 하지만 화력발전소를 놓고 지방의회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착공까지는 상당한 기회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는 게 관련 업체의 설명입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저금리 여파로 금융회사들, 특히 보험사들의 수익 구조가 많이 악화됐다는 점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상황이 악화되자 금융당국에서 보험사들의 수익원을 넓혀주기 위해서 대처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처방이 나왔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해외 투자 관련 규제 좀 대폭 완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보험사 저금리 대책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보고했는데요. 보고 내용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신흥시장의 부동산이나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할 때 환해지 의무 조항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독일 같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즉 선진국에 투자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흥시장에 투자할 때도 환해지 여부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브라질 등 남미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해지는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위한 조치지만 같은 목적의 2중, 3중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풀어서 자산 운용 수단을 넓히는 겁니다. 보험사의 투자 수요가 높지만 각종 해지 조항으로 막힌 해외 장기 채권에 대한 문턱도 낮춥니다. 보험사가 10년 이상 해외 장기 채권에 투자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매년 환해지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환해지 의무 조항을 없애고 투자 자금의 회수 기간을 나타내는 듀레이션을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듀레이션은 채권의 이자율 위험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기간이 길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커집니다. 이 밖에도 보험업법 105조의 상품이나 유가증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금리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는데요.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모호하며 자산 운용의 다변화를 막는다는 업계의 주장을 반영한 겁니다. 네. 이제 개성공단의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오늘 추가로 50명이 귀환되면서 이제 남측 인원들은 전원 철수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해당 기업들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 점 궁금해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개성공단 체류 중인 우리 측 인원 126명이 돌아왔고요. 오늘 오후 나머지 50명이 추가로 귀환하면서 개성공단 가동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폐쇄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나마 북한이 개성공단 완전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어서 향후 정상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대책기구를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개성공단 폐쇄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측 손실액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가 또 이게 좀 거래선과 신용상실, 원부자재, 완제품 미반출 손실, 일부 업체 부도, 협력업체 피해 등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한 10조 원 내외까지 불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업체들의 주장인 상황입니다. 폐쇄 상태를 더 피하더라도 또 공장 가동 중단 장기화만으로도 최소 수천억 원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선 피해 기업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 70억 원 한도에서 투자금의 90%까지 보상해주는 남부경제협력 사업보험이 유일합니다. 이마저도 최소 한 달 이상의 사업정지가 보상 요건인데다 전체 123개 기업 가운데 27개 기업은 보험조차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청이 28일 개성공단 입주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및 대출자금 상환 유예 신청을 받겠다고 황급히 나서긴 했습니다만 정부 차원의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체들의 입장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파격적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방안을 포함했었던 4.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봄 기운이 돌고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는 좀 어느 정도 훈풍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격차가 커서 좀 호가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나기엔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지난 22일부터는 기존 또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중심으로 확연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중 양도세 감면 대상 아파트 값은 0.05% 상승했는데요. 이 중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0.55%의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격에 관계없이 모두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단지별로 보면요. 잠실동 주공 5단지가 포함된 송파구 일대 재건축 단지는 같은 기간 0.86% 상승률 평균치를 훨씬 웃돌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세 감면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매물은 일반 다주택자 보유 매물보다 값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높게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졌는지는 좀 약간 아직 불분명한데요. 네. 매수 문의는 꾸준하지만 매도 매수 호가 격차가 벌어져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 허용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당과 일산 거래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강남권은 냉기가 여전했는데요. 특히 이번 대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6억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견으로 시장에서 또 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양도세 면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서 정치권 거치면서 상당히 좀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혼란이 여전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